행동본부와 조합지닷컴이 주최한 현대사 체험수기 시상식에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고 더구나 수상자와 아무 연관이 없는 그야말로 순수한 축하객에서 이 자리를 꽉 메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 전반부의 행사를 이 매끄럽게 아주 품위있게 주관하면서 사회를 이끌어주신 우리 최인식 총장께 특별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정갑 회장님의 뒷받침이 없었으면 이런 자리와 행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새삼 다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수상자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이 수상작 220편을 하나씩 읽어보는 것이 지난 한 10개월에 저로서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인데 쓰는 것보다는 좋은 글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고 그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좋은 영화 보는 것, 좋은 스포츠 경기 보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진솔하게 쓰여진 나의 이야기를 읽은 이 기쁨은 오래오래 계속 해주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아서 다시 책으로 내는 이런 과제가 남았습니다. 오늘 이 날짜를 잡다가 보니까 10월 26일로 잡혔습니다. 우리 위대한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36주년 되는 날에 현대사의 흐름을 정리하는 이런 강연을 하게 된 것 또한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신 수기를 읽어보면은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가 얼마나 잘못되게 되었는지를 새삼 알 수 있습니다. 220편의 수기가 진짜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그러나 계급투쟁론적인 국민을 분열시키는 역사관으로 쓰여진 이 한국사 교과서에는 오늘 수상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거의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또는 거꾸로 적혀져 있습니다. 거꾸로. 여러분들이 쓴 진짜 대한민국 교과서와 관념적으로 대한민국이 잘 되는데 숟가락 하나 얹은 적이 없는 사람이 쓴 국사 교과서가 지금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교과서가 있어요. 좌편양 교과서, 실제하지 않는 한국입니다. 거기 그려져 있는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수탈하고 약탈하고 탄압하고 그 이야기로 운동권의 보고서 같은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은 수상자분들 220분이 남긴 삶의 기록이라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자께서 잘 명명하였듯이 국민실록이죠. 조선 왕조실록, 왕조는 끝났으니까 이제는 국민실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실록을 남겨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을 여러분이 하셔가지고 이 국민실록을 더 키워가지고 국가 단위에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이 체험수기 모집을 통해서 이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잡는 일이 앞으로 전개되어야 되겠다는 아주 중요한 이 아이디어를 이번에 하나 얻었습니다. 이번 체험수기를 읽어보면은 대한민국 역사는 생존투쟁이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생존투쟁이었습니다. 생존투쟁은 국가도 하고 개인도 합니다. 벼랑에 섰을 때 하는 것이죠. 편안할 때 생존투쟁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의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벼랑에 섰을 때 이거 잘못하면 절벽으로 떨어진다. 잘못하면 회사가 파산된다. 잘못하면 우리 가정이 완전히 분해되어 버린다.
잘못하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상황에 처해 보았던 분들의 이야기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벼랑에 섰던 나라죠. 벼랑에 선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죽을 힘을 다하여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생존 투지의 의지를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나버려요. 거기서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 좋은 제도, 그리고 미국이라는 든든한 후원자, 부모님, 희생적 지도층을 만나서 생존 투쟁의 의지를 펼칠 수 있는 공간과 나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신 책의 결말은 거의 다 성공입니다. 극복입니다. 역전이에요. 역전 드라마입니다. 모든 게 예외가 없어요. 역전 드라마인데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상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수상자뿐만 아니라 수상자가 대표하는 대한민국이 역전 드라마의 해피엔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70년의 역사,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누구냐? 과거에 조선 왕조 시대, 일제 시대, 이런 시대에는 빛을 보지 못했거나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군들이 대부분입니다. 첫째, 군인입니다. 군인, 장교, 군인입니다. 군인은 우리 역사 속에서 항상 핍박받았습니다. 천민시대였어요. 군인, 가끔 이순신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를 구하다가도 금방 또 숙청당하고 모함당하고. 군인, 기업인, 그리고 과학자, 기술자, 여기에 여성분이 계세요. 이번 수상자분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많이 뛰었는데요. 여성이 언제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남녀노소 불문하고 국민이라는 이름 하나로 백성이 아닌 국민으로서 역사 만드는데 동참한 이 여성, 여기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해양인, 선원, 해양인, 수출, 해외로 나가는 분들, 해양인. 이런 분들이 이번 수기 쓰시는데 수상을 하신 분들의 직업이 이거 대한민국 전에는 있었다 하더라도 쪽을 못 쓰는,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을 해가지고 38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섬이 되었으므로 대외지향적인, 개방적인 수출, 입국, 국가 전략을 펴는 사이에 이 지구 전체가 활동 무대로 되면서 군인, 과학기술자, 기업인, 상사맨, 여성, 해양인들이 역사를 만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인공입니다. 지난 70년에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 직종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기업인은 오로지 착취만 했다. 군인은 정권 잡고 탄압만 했다. 과학기술자는 언급도 없어요. 해양인들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운동가 한 사람의 이야기는 모든 교과서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주영, 이병철 없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주적이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동정하는 이런 교과서와 여러분들이 쓰신 진짜 대한민국 역사, 이 두 싸움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220분들은 다 고생 이야기입니다. 고생 이야기가 없는 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고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무서운 고생은 6.25죠. 6.25. 전쟁입니다. 죽고 사느냐입니다. 죽고 사느냐의 고생.
그 죽고 사는 것도 아까 김정전 목사님 이야기하셨지만 같은 교회에서 기독교인끼리 또는 같은 집안끼리 좌우로 갈려가지고 눈을 뽑고 모래 파묻어버리고 이런 겪어서 살아남은 분들이죠. 생존자가 아닌 살아남은 생존자의 수기. 6.25를 어떤 나이에 겪느냐에 따라서 기억은 다 다릅니다. 6.25 김집 선생님처럼 참전하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저는 해방둥이니까 6.25를 구경한 사람이죠. 6.25 참전 세대가 아니라 6.25 구경 세대죠. 아주 행복한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 머리와 가슴 속에 아직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25는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자유통일한 다음에 차분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6.25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구나 어제 며칠 동안 텔레비전을 보면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납북된 어부를 돌려줘야 될 텐데 인질처럼 끌고 나와가지고 어머니하고 상봉시키고 다시 떼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는 이 지구상에서 이런 참혹한 반인도 범죄를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왜 데리고 가느냐? 우리 남쪽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자유의사 확인하자. 이렇게 말도 못하고 국군포로 돌려달라는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하는 그 또 다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6.25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 70년의 역사는 영광과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국가가 참 해서는 안 된 짓을 했구나. 6만 명의 국군포로를 버리고 지금까지도 생존자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는 빛과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만 명의 라이언 일병을 버린 국가는 못할 짓이 없어요. 얼마든지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죄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죄값이 뭐냐? 북한한테 만만하게 보이고 종북 좌익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고 선동을 해대고 하는 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자유민으로서 국가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그런 애우침을 주는 수기이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4단계를 거쳐서 발전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를 지켰습니다. 또 그 나라를 키웠어요. 그 다음에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 복지화 이 단계로 가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수백 년 걸리는 것을 우리는 70년 만에 해치웠다. 성공적으로 해치웠다. 그래서 농담삼아 한국은 어느 정도냐? 천국 다음이 한국이다. 천국 다음이 한국이다. 여기서 끝나죠. 그러나 천국 다음이 한국인데 그럼 이런 한국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냥 떨구었느냐? 아니면 김일성이가 만들어준 거냐? 하는 데한 설명이 없는 게 이 교과서입니다. 설명이 없는 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쓰신 몸으로 쓰신 거죠. 몸으로 쓰신 이 수기에는 그 설명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공했느냐? 무엇보다도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였습니다. 법치가 그래도 법치의 역사가 짧지만은 그래도 법을 믿는 수밖에 없고 그 법이 미흡하나마 발전하고 있다. 의료보험제도 77년 7월 1일에 만들었지만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저비용의 제도로 바꿨다. 경쟁, 시험 치면 된다. 여기 오 선생님은 시험 쳐서 덜 배운 것을 시험을 쳐가지고 60대 박사학위까지 받으시는
70대 받았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은 실력이 통한다. 실력이 통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다. 그 다음에 지도층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지도층. 이승만, 박정희 등등 이런 지도자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지도자의 역할을 한 거죠. 각 가정마다 부모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는 희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희생. 자녀들을 위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나오고 돈을 벌어서 자기는 배를 골리지만은 아이들은 키가 174cm, 평균 키가 174cm, 부모님보다 평균 키가 10cm나 더 큰 씩씩한 세대로 키우는 이런 과정에서 희생을 한 지도층이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이 무엇보다도 한국을 돕기 위해서 젊은 미국 사람 5만 4천 명을 희생시킵니다. 미국의 도움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작용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영민하고 오기가 세고 끈질긴 우리 한민족의 전통적 민족성이 여기에 또 덧붙여진 거죠. 이렇게 해서 성공 스토리를 지금 써가고 있습니다. 원래 한민족은 야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북방 초원을 달리던 기마민족, 유목민족의 야성을 가진 고구려 신라 백제를 만든 그 주역들은 굉장한 상무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조선조에 들어오면서 글 쓰고 말하는, 말 잘하는 이 선비 지식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야성이 꺾여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제도를 만났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 제도와 만남으로써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대폭발했습니다. 대폭발했습니다. 그것을 폭발하도록 만든 이승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문화의 좋은 점을 경제개발과 접목시켜서 우리가 놀랄 정도의 민족 에너지의 대폭발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주체사상, 세습독재, 1인 숭배 여기에 빠져가지고 거우적거리다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악독하면서도 가난한 나라가 되었는데 대한민국 교과서는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대해서 독재라는 표현을 안 해요. 안 하려고 해요. 탄압이라는 표현을 안 하려고 해요. 천재 교육에서 만든 교과서를 제가 분석을 하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 사람에 대해서 독재라는 탄압했다는 표현을 10번을 썼습니다. 10번.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는 탄압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안 썼어요. 10대 0입니다. 이게 10대 0. 그럼 뭐라고 하느냐? 숙청했다. 축출했다. 권력을 강화했다. 이렇게 씁니다. 숙청은 뭐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교과서와 여러분들이 체험한 국민실록으로서의 교과서 이 두 개가 반드시 승부를 내야 되고 여기에는 누가 결판을 내야 되느냐. 이 교과서 전쟁, 역사 전쟁에는 이 역사를 만든 기억한 글을 쓸 줄 아는 우리 국민 전체가 참전을 해야 돼요. 말과 글을 통해서. 그리고 쓰고 발언하고 회고록을 써가지고 자녀들한테 나눠주고 자녀들이 무슨 책을 보는지 가지고 가서 읽어보고 밑줄 치고 하면서 손자, 손녀, 아들, 조카와 토론을 해야 됩니다. 토론을 하는 이런 전국민적인 역사전쟁이 집집마다 벌어져야 됩니다. 세대마다 벌어져요. 이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역사전쟁이 여야 싸움이 아니라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밝혀내는 전 국민적인 역사 토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공 비결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의 자질, 훌륭한 지도층, 미국의 도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과거의 70년의 역사를 자랑만 하고 자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0년의 성공 비결이 앞으로 70년에도 통할 것이냐? 아마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공 비결을 수선하고 개선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그것은 새로운 상황에서는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 이 보수 세력은 끊임없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지킬 보수와 수선할 보수 이 두 가지를 보수 세력이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키는데 그동안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단점과 약점 이런 것도 고쳐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의 성취를 자랑하고 만족하기에는 당면한 위기가 너무나 큽니다. 첫째, 제조업이 이제 피크 타임을 지나서 제조업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31% 전체 GDP에서 31%까지 갔다가 그 제조업 비중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력의 뒷받침하는 것이 공업력인데 큰 공장인데 대기업인데 이게 쇠퇴하면은 그 나라가 야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유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 버티는 독일과 제조업이 쪽을 못 서는 이탈리아, 그리스를 비교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글 전용어로 가면서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됨으로써 정확한 말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정확한 사고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고급 지식이 전달되지 않고 학문이 깊어지지 않고 인문적 교양이 무너짐으로써 교양 없는 국민이 되고 있습니다. 교양 없는. 교양이라는 것은 모이면은 그게 문명이 되는 거죠. 문명. 문명의 기반은 개개인의 교양인 것입니다. 이 교양의 기반이 무너지면은 좌파나 우파나 행동하는 것은 딱 똑같네. 상놈이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신사여야 합니다. 예절을 갖춰야 돼요. 말을 점잖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흔히 항용유회라 그럽니다. 용이 잠용, 비룡 뭐 이래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더 올라갈 하늘이 없다고 할 때 후회를 하게 된다. 한자에서 항용유회에 다다른 한국이 아니겠느냐. 동시에 핵 문제를 맡고 있고 중국의 거대한 부상이 한국의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활로를 어떻게 찾을 거냐. 더구나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와 우의 대결을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내전적 상황은 불 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시리아 꼴이 납니다. 시리아 꼴. 그러지 않고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게 우리한테 던져주는 70년 회고하면서 느끼는 숙제라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교육개혁 한미동맹의 레일을 타고 기관차를 달리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3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가정사를 보면은 형은 경찰에 죽고 부인은 좌익 손에 죽고
본인은 부하 손에 죽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현주소죠. 박정희 가문의 또 그분 따님은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승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왜 교과서에서 이승만을 이렇게 지독하게 미워하느냐, 박정희보다 왜 그렇게 미워하느냐. 그것은 이승만이 건국을 했기 때문이고 한 덕분에 대한민국이 발전했다. 이승만을 죽이면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도 죽일 수 있다. 한미동맹도 반미로 돌려가지고 깰 수 있다. 이렇게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여러 가지 어록 중에서 이런 말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 같은 그런 호쾌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정광석화와 같은 그런 멋진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부끄럼 타는 영웅이었습니다. 눈물이 많은 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소박한 서민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애환을 느낄 줄 알고 그들의 숨결을 읽을 줄 안 토종 한국인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토종 한국인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민족의 한을 자신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근대화로서 그 한을 푼 혁명가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진정한 혁명가입니다. 근대화 혁명가, 성공한 혁명가죠. 혁명은 보통 실패합니다. 성공한 혁명은 세계 역사에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레닌이 10월 혁명을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죠. 정권장전에 성공했죠. 그러나 1억 명 이상을 죽이는 혁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택동의 혁명이 성공했습니까? 수천만을 죽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도 요새 비판론이 많습니다. 프랑스라는 나라는 아직도 그 혁명의 후유증으로 좌우 대결이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의 이 근대화 혁명은 최단시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했습니다. 최소한의 희생. 이승만, 박정희가 어디 가가지고 자기하고 다르다고 뭐 학살한 게 있습니까? 최소한의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없다고는 안 합니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었다. 최단 시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68년 11월 11일에 그때 한참 울진 삼척 공비 침투해가지고 이 강원도 산악지대에서는 게릴라전이 벌어지고 있을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시골에 가서 무슨 농촌 관련 공장 준공식 때 한 연설 한마디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살았을 때 잘 살아봐야지 내가 죽고 난 뒤에 자손 때에 잘 살면 뭐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국민이라면 지금 살아있을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 당대에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게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점점점 더 부유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 목적이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만 잘 살겠다는 그런 목적이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손을 위해서 부유한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당대에 우리는 고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민족이라야만 그 민족은 훌륭한 민족이 될 수 있고 그 자손은 번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수기를 쓰신 분들의 인생관 아니겠느냐. 우리만 잘 살면 되느냐. 우리 자손도 잘 살아야지. 해서 당대를 희생시킨 세대. 당대를 희생시킨다는 것은 말이 쉽지 이거 위대한 세대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럽처럼 후손들이 먹고 살 것까지 빼앗아가 가지고 지금
복지자치를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후대를 희생시켜서 당대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당대를 희생시켜서 후대를 잘 살게 하자. 이런 결단을 내려섰던 세대. 그러나 그 세대는 사실은 우리 김집 선생님 세대죠. 우리 국제시장 세대는 아까 강대신 씨가 말씀드렸던 대로 참 유복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 1920년대생한테 바치는 그런 기록으로 우리가 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유행가를 지을 때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행가를 지을 때도 거기에 애국심을 집어넣습니다. 유행가를 지을 때도. 제가 우리 지난 70년 동안의 이 역사가 유행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니까 아, 과거의 작곡가가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박춘석 씨가 생전에 김동건 가요 무대 김동건 씨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김동건 씨가 이렇게 물었어요. 수많은 유행가 중에서 돌아가시면은 어느 노래를 돌에 새겨서 세우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박춘석 씨가 주저하지 않고 38선의 봄이라고 했어요. 38선의 봄. 38선을 봄을 새겨가지고 휴전선 가까운 데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38선의 봄에 이런 구절이 있죠. 꽃 피면 더욱 슬퍼 38선의 봄. 꽃 피면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휴전선에서 꽃이 피면 그 즐거운 말이 납니까? 이런 애국적 노래, 그걸 다 연결하면 뮤지컬이 하나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이 8.15 노래가 대단히 예언적입니다. 8.15.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날이니 힘써 나가세. 벌써 8.15 그날 대한민국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세계에 보람된다, 모험된다는 뜻 아닙니까? 세계에 모험될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딱 예언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더디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독재를 하면은 쉬운 것 같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예언적인 우리 세대 70대, 80대, 90대는 이제 어차피 마지막 전투를 통해서 후대를 위한 기록을 남기고 서서히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트루만 대통령하고 군사 전략에 대해서 맞지 않아가지고 해임된 다음에 1951년 4월에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유명한 연설이죠. 이분 마지막 구절이 유명합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의 노병입니다. 여기 지금 6.25 참전용사도 계시고 월남전 참전용사도 계시고 그리고 산업전사로 불렸던 분들도 계십니다. 산업전사, 수출전사, 이 전사입니다. 직장이든 전장이든 총을 잡던 한 손에 총 들고 한 손에 망치 들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해서 만든 이 대한민국을 아직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노병은 사라질 수도 없어요.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한국의 노병은 기록을 통해서
후손들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살아 있어야 됩니다. 거듭 이번 수기 수상자들께 축하를 올리면서 앞으로 서신 수기를 더 확대해가지고 한 분 한 분이 좋은 자서전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